샴페인 친구 아멜리 노통부 2002년 페트로니우 팡토의 두 번째 소설 내용이 스톡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나는 즉시 그 책에 달려들었다. 우리 시대의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였다. 15살배기 오블로모프라 할 수 있는 주인공 레옹은 자신의 허무주의적인 현기 수중 속으로 온 가족을 끌어들였다. 이 소설은 페트로니우의 첫 번째 소설보다 나를 더 깊이 매료시켰다. 절망을 전하는 섬세하고 익살스러운 방식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나는 페트로니우에게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썼다. 깊은 감탄을 불러일으킨 이에게 그 감탄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말로는 나도 절대 못한다. 하지만 글은 그 장애를 우회하게 해준다. 종이 글을 씀으로써 과한 흥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페소아는 글을 쓰면 느낌의 열기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멋진 말이지만 나한테는 안 맞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내 경우 글을 쓰면 느낌의 열기가 오히려 더 심해진다. 하지만 이미 위험 수준인 체온이 수직 상승하면서 내가 푹 빠진 혼란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식들이 마구 떠오른다. 페트로니우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내 편지를 읽고 기분이 좋은 듯 했다. 바로 이렇게 외쳤으니까. 이거야 원. 고마워. 내가 내 책에 대해 생각하는 걸 보니 샴페인 같이 마시자고 날 초대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 같군. 내가 희소식을 전하지. 좋아. 초대에 응하겠어. 나에겐 비비언 웨스트우드 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받은 샴페인이 한 병 남아 있었다. 샴페인을 2잔째 비울 때쯤 나는 페트로니우에게 그녀가 내용을 통해 최근의 경향, 다시 말해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가치에 전염되는 경향을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프랑스 2 채널에서 밤늦게 하는 토론 프로그램 사회를 보지 않는 게 정말 유감이군. 그녀가 말했다. 빈정대는 건 내 자유지만 사실이 그래. 이 대화를 술집에 가서 계속할까? 거기가 사람들이 헛소리를 늘어놓는 곳이니까 말이야. 페트로니우는 가벼운 대화에는 참아내질 못했다. 단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조만간 공산투사의 딸의 모습을 드러냈고 주제가 봉급이든 실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모르는 소리 마. 그건 정말이지 지랄 맞아. 라고 소리치는 순간이 왔다. 그녀가 지금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면 버럭 내뱉는 이 형용사는 언제나 날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페트로니우 팡토를 제외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를레트 라기에나 올리비에 부장스노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것은 페트로니우 아팍스였다. 그녀가 지랄 맞다는 딱지를 붙인 것 중에서는 내가 지랄과 관계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도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파리의 몇몇 유명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잘 됐다고 축하했을 때 나는 그녀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격분하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 부르주아 서점들은 사인을 하느라 그들 삶의 소중한 2시간을 바치러 오는 작가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 이봐, 페트로니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서점주들은 이미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느라 갖은 애를 쓰고 있어. 서점주가 자기 서점에 저자를 초대해 사인회를 여는 건 위험을 무릅쓰는 거지만 저자에겐 하나의 선물이야. 너는 그따위 말을 믿는구나, 응? 순진하기도 하지. 난 모든 노동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보수가 없는 사인회는 지랄 맞아. 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이런 술잔이 비었네. 그녀가 나에게 빈잔을 내밀며 툴툴거렸다. 한 병 다 마셨어. 그럼 한 병 더 따. 아니야.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건대 그녀가 취하면 취할수록 그녀가 내뱉는 말에는 좌에서 좌로 계속 넘어갔다. 뭐라고?
딱 한 병만 마신다고? 아파트에 샴페인이 넘쳐나는 아멜리 노통부께서? 이건 외설적이야. 혐오스럽다고 이건. 지랄 맞아? 내가 제안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페트로니우의 술친구가 되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일로 드러났다. 얼마 후 우리가 무슨 문학 행사에 참석했다가 모에샹동에 취해가고 있을 때 그녀가 당장 스키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이야기 주제를 어떻게 그쪽으로 끌고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는다. 상상력과 개연성을 동원해 당시 대화를 재구성해보자면 대충 이렇다. 저 원숭이 같은 작자들 좀 봐. 저런 인간들하고 함께 있자니 산 꼭대기의 맑은 공기가 너무 그리워. 나도 산 무지 좋아해. 내가 별뜻 없이 맞장구를 쳤다. 좋아. 지금 12월이니까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둘이 함께 스키 타러 가자. 그쪽으로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누구에게 문의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튿날 아침 우리 두 사람은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 아카리아라는 이름이 붙게 될 스키장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페트로니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취하면 나보다 더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이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쨌거나 잘 됐네.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스키 타러 가자고. 기차표는 네가 알아서 할래? 사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운명은 만들어가야 한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12월 26일 기차와 택시를 갈아탄 끝에 우리는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아카리아에 도착했다. 우리는 아파트 겸 오두막에 짐을 풀었다. 페트로니우가 안달이나 발을 동동 구르는 바람에 곧바로 스키복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리프트 이용권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녀가 물었다. 스키 타본 지는 얼마나 됐어? 일본에서 타보고는 안 타봤어. 그럼 그 유명한 일본인 약혼자하고? 아니, 내가 어릴 때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몇 살 때? 그녀가 물었다. 4살? 지금 4살 때 타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 너 지금 몇 살이야? 35. 망연자실한 페트로니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난 즐기러 왔으니까. 안 가르쳐 줘도 돼. 30년 넘게 안 타봤다며 아멜리. 4살 때 난 스키를 아주 잘 탔어. 그래. 유치원에서 참 잘 탔어요 상을 받았구나. 아주 감동적이야. 자전거하고 같아. 타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난 어린 시절의 천재성을 믿어. 페트로니우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재앙을 자초하고 있어. 어떻게 타는지 다리에 감이 오니까 안심해. 2시 30분 우리는 스키 코스에 올라가 있었다. 태양은 눈부셨고 눈도 이상적으로 쌓여 있었다. 내 흥분도 절정에 달해 있었고. 페트로니우가 화살처럼 활강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그 어마어마한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환희의 절정에 오른 나도 그녀를 따라했다. 하지만 2미터도 못 가 거꾸로 지고 말았다. 곧바로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눈 위에 곤대박질 쳤다. 이 우스꽝스러운 몸부림은 15번이나 연속 반복되었다. 그 사이 리프트를 타고 다시 올라온 페트로니우가 내게로 다가왔다. 어린 시절의 천재성이 잘 작동하지 않나 보네. 내가 가르쳐줘? 가만히 내버려둬. 그녀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래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고 5초마다 넘어지는 내 곁에서 또다시 참견을 해댔다. 문제가 있어. 너한테는 아주 인내심이 많은 선생이 필요해.
나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 그녀가 덧붙였다. 날 좀 내버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옆에서 자꾸 알짱대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너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코스에 가서 타면 안 되겠니? 좋아. 그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따라서 나는 혼자였다. 내 다리를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장은 터키칼을 신발 삼아 신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상한 물체 2개를 발에 단 채 나는 내 살적의 느낌을 되찾기 위해 눈을 감고 내 내부로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에 일본 열도에는 티롤 지방에 대한 환상이 휩쓸고 있었다. 내 부모는 일본 알프스 스키장에 있는 뻐꾸기 시계처럼 생긴 오두막을 일주일 동안 빌렸다. 스키장 코치들은 가죽 반바지, 안내원들은 원피스에 에델바이스를 수놓은 오스트리아 민족 의상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다. 우리가 핫초코를 마시러 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독일어로 소나무의 영광에 바치는 찬가를 부르는 일본 합창단이 있었다. 나에게 그 세계는 매혹적일 정도로 낯설게 보였다. 엄마가 스키 코스에서 나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줬고 그것은 곧 결실을 맺었다. 그 주가 끝나갈 즈음 나는 꼬마 스키를 타고 번개처럼 내달렸다. 심지어 방향을 트는 것도 성공했다.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몸을 날렸다. 아닌 게 아니라 감각들이 돌아왔다. 나는 주기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며 넘어지지 않고 경사면 아래까지 내려왔다. 나는 승리 함성을 내질렀다. 내가 리프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덩치 큰 남자가 쫓아왔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이들에게 스키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당신이 그 애들과 충돌할 뻔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예요? 방법을 바꾸는 편이 나았다. 다행스럽게도 다시 코스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나는 내가 눈을 뜨고도 스키를 아주 잘 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분설 속을 요리조리 내달리고 둔덕을 도약대 삼아 날아오르는 건 정말인지 신나는 일이었다. 얼마나 멋진 스포츠인지. 나는 다른 코스들도 시도해봤는데 모두 무난히 성공했다. 나를 따라잡은 페트로니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어린 시절의 천재성을 믿어. 내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함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스키를 즐겼다. 그 후로 나는 페트로니오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제대로 서지도 못해 징징대는 초보하고 스키를 타러 갔는데 1시간 후에 보니 완전히 프로처럼 타는 거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이튿날 아침 페트로니오가 잠을 완전히 설쳤다고 말했다. 여기 진드기 천지야. 나 알레르기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창문을 열어야지. 우리는 아파트 창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스키장 측에서 한겨울에 창문을 여는 손님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이 나갔구먼. 밀폐된 공간에 양탄자를 깔아놓고는 환기조차 시킬 수 없게 해놓다니. 진드기에 대항할 다른 방어법은 없어? 진공청소기. 나는 벽장에서 게으르고 불결한 독신자나 쓸 법한 진공청소기 비슷한 것을 찾아냈다. 페트로니우는 그것을 혐오의 눈길로 쳐다보았다. 내가 그곳으로 곳곳을 밀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불도 털어야 할 거야. 그런데 창문을 열 수가 없으니.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어. 내가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털어올게. 내가 이불을 얼싸안고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이야 보든 말든 씩씩하게 털었다. 페트로니우는 내가 돌아올 때마다 바깥에서 털어와야 할 새로운 것을 내밀었다. 베개, 시트, 침대 커버. 나는 군소리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오락가락을 수차례 반복했을 때 그녀가 침대 매트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건 혼자 못 들 거야. 잠깐, 매트를 길거리로 들고 나가서 털자고? 진드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매트야. 진드기들에겐 4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어. 나는 감히 항의할 수 없었다. 침대 매트를 들어 올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건 진정한 고행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턴 다음에 좁은 층계로 다시 올리는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아파트에 다시 올려놓는데 겨우 성공했을 때 페트로니우가 밀어붙였다. 됐어. 이번에는 네 매트. 왜? 난 진드기 알레르기 없는데.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침대 사이의 거리는 1m야. 그 정도 거리면 진드기가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다고. 체념한 나는 내 매트를 들어 올려 바깥으로 옮기며 십자가를 메고 고행길을 단 한 번 걷기만 하면 됐으니 그리스도가 그리 큰 고생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키레네의 시몬이라면 또 모를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는 페트로니우가 했던 것처럼 시몬에게 이봐, 자네 나 좀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혼자 웃었다. 우리는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었다. 우리가 길에서 끙끙대며 매트를 털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신고를 받은 경관 둘이 달려왔다. 뭡니까? 백주대낮에 이런 식으로 집을 터는 겁니까? 경관 하나가 물었다. 아니요,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헐떡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신분증 좀 봅시다. 우리는 결백을 증명하느라 몹시 애를 먹었다. 가장 힘든 것은 페트로니우의 입을 막는 것이었는데 내가 공손하고 타협적인 말투로 끼어들어 겨우 해냈다. 경관들이 가면서 충고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페트로니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들었다. 정말? 그럼 진드기들은 명줄이 질기거든. 감당할 수 없는 낙담이 나를 덮쳐서 스키를 타러 올라갔는데도 더는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 없었다. 매일 매트 2개를 옮겨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내가 느낀 건 스트레스와 무기력뿐이었다. 정호경 페트로니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스키도 지겨워. 벌써? 잠을 설쳐서 그래. 신나게 지낼 수 있는 아이디어 좀 없어? 그 아이디어 나한테 하나가 있었다. 나는 페트로니우가 크로크무시오에로 점심을 때우게 내버려두고 자그마한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파는 샴페인은 파이퍼 에드시크밖에 없었다. 나는 배낭에 샴페인 2병을 넣어 돌아왔다. 우리가 리프트를 타고 다시 코스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페트로니우에게 나는 그냥 거기 있을 테니 30분 후에 내게로 오라고 말했다. 그녀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샴페인을 꺼내 눈 속에 파묻었다. 정말 끝내주는 곳이야. 얼음통도 필요 없잖아.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내가 그런 파노라마 속에서 차갑게 식힐 수 있을 그랑크리의 술을 상상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일본의 시에는 적절한 표현이 있다. 경치를 보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페트로니우가 돌아와서는 실증이 나서 더는 못하겠다고 툴툴거렸다. 네 깜짝 이벤트가 쓸만한 것이길 바라. 내가 샴페인병 하나를 파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전형적인 지적을 했다. 보아하니 잔생각은 못했군. 그러자 내가 2번째 병을 파냈다. 그래서 2병을 샀어. 각자 병째 들고 마시자고. 그거 근사한데? 술을 마시면서 스키를 타자는 게 내 아이디어야. 손에 술잔을 들고 스키를 타는 거. 이거 완전 제임스 본드잖아? 스키를 타면서 술을 마신다고? 정신 나갔군. 간단히 말해 실용적인 거지. 우리 활강 개시를 하자. 내 말은 여기서부터 마시기 시작하자고. 우리는 병을 땄다. 자기 병을 반쯤 비웠을 때 페트로니우가 스키를 타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손이 2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것도 생각해 봤어. 오른손에 스틱, 왼손에 병을 들면 돼. 내가 대답했다. 그럼 2번째 스틱은?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 경기에서 한쪽 팔 없어도 스키를 잘만 타더라고. 나는 내 논거 전체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뒀다. 그것은 오로지 취하기만을 원하는 술꾼 한 명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스틱 2개는 내 배낭에 묶였고 파이퍼 에드시크 병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이거 적법한 거야? 페트로니우가 또다시 물었다.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니 합법도 불법도 아니야. 내가 단호한 표정으로 잘라 말했다. 그녀가 먼저 몸을 날렸다. 나는 그녀가 스키를 그토록 과감하게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도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비탈로 뛰어들었다. 느낌이 아주 특별했다. 마치 공기와 눈이 거의 저항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간 역시 달라졌다. 1000년 동안 지속될 것 같은 순간의 엑스터시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녀 곁에 도착했을 때 내가 소리쳤다. 우리는 각자 액체로 된 금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끝내주지. 그런데 문제는 쏜살같이 미끄러지면서 마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잠깐, 스키를 타면서 마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반드시 절대적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커피와 담배 비슷한 거지. 둘이 잘 어울리지만 연기와 음료를 동시에 입에 물고 있진 않잖아. 내 비교는 견고하지 못해. 샴페인을 마시려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하는데 그러면 앞을 볼 수 없잖아. 그건 아주 위험할 거야. 잽싸게 마시면 안 위험해. 그럼 술이 아깝지. 괜찮아. 돈페리뇽이 아니니까. 나는 너무나 속물적인 그녀의 면모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그 틈을 이용해 다시 몸을 날렸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가 활강을 하면서 팔꿈치를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잠시 병주둥이를 입으로 가져갔는데 그 1초가 나에게는 1시간은 좋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따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나라니 내가 속으로 한탄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스키를 타는 여자들을 보살펴주는 신이 있는 모양인지 그녀는 무사히 활강을 마쳤다. 맨 아래 도착한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팔을 흔들어댔다. 두려움에 정신이 번쩍 든 나도 그녀와 합류했다. 너는 나처럼 안 해? 안 해. 그리고 부탁인데 그 위험한 짓을 2번 다시 하지 마. 너나 제3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괜찮아. 난 착하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착하다는 아마도 세상에서 그녀와 가장 안 어울리는 형용사일 것이다. 이제 뭐하지? 바닥을 드러낸 샴페인병을 나에게 보여주며 그녀가 투덜거렸다. 술이 깰 때까지 스키 더 타자. 아주 좋아. 그러니까 5분 더 있다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예측은 숫자가 늘어날 걸 감안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해가 저물 때까지 스키를 탔다. 우리는 깔깔깔 미친 듯이 웃어대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정면에서 둔덕을 향해 돌진하고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똥폼을 잡는 멍청이들 앞을 가로지르는 등. 도발적인 선언. 페트로니우는 사부아인들은 진정한 프랑스인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 의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좋은 시간을 실컷 즐겼다. 저녁 시간. 기분이 아주 좋았던 우리는 작은 파이, 핫초코, 구운 브리오슈, 절인 오이, 오보말틴 초콜릿바, 그리고 생양파를 마구 쌓아놓고 성대한 식사를 했다. 진드기들이 모여 락 페스티벌을 벌인다 해도 오늘 밤은 죽은 듯이 잘 잘 것 같아. 페트로니우가 침대에 쓰러지며 말했다. 나도 그녀를 따라했고 곧 술꾼의 무거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안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그녀가 나에게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징징거렸다. 진드기는 명줄이 질겨. 나 숨쉬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해. 천식 환자처럼 그녀의 목에서 슉슉 소리가 났다. 어떻게 되는데? 내가 물었다. 점점 나빠질 거야.
알았어. 내가 택시를 부를 테니 파리로 돌아가자. 잠깐. 이 빌어먹을 한 주를 예약하면서 받은 계약서 좀 줘봐. 내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든 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깨알 같은 글자들을 모조리 읽어내려갔다. 1시간 후 그녀가 외쳤다. 이 해약 조항을 발동시켜야겠어. 그녀가 아주 작은 크기로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천식 환자처럼 말하기 위해 목소리를 꾸밀 필요도 없었다.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나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더니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갈 거야? 내가 물었다. 병원은 무슨, 우린 파리로 돌아갈 거야. 너랑 나랑. 너는 내 동반자니까 합법이야. 구급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간다고? 응, 거액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편이 훨씬 빠를 거야. 이제 짐을 싸자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구급차의 왱왱거림이 곧 울려 퍼졌다. 법에 따르면 페트로니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야 했다. 그녀는 순수히 법에 따랐다. 나는 처음에는 그녀가 연극을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구급차에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말해 그녀는 눕고 내가 그녀 곁에 앉았을 때 나는 그녀가 정말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나보다 천식이 훨씬 심한 사람을 만났던 것이다. 아카리아에서 파리까지는 6시간이 걸렸다. 페트로니우는 서서히 호흡을 되찾았고 혈색도 약간 돌아왔다. 구급대원들은 유능할 뿐 아니라 자상하기까지 했다. 파리 29에 도착하자 그들은 페트로니우에게 병원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집으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도와 승강기 없는 건물 6층까지 짐을 옮겼다. 짐을 풀자 그녀는 소리쳤다. 스키 안 타. 2번 다시는. 왜? 지랄 맞아서? 그녀는 내 질문을 무시하고 말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얘긴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응?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파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고 싶어. 내가 알잖아. 네가 여기 있다는 거. 그래. 따라서 너한텐 날 돌볼 권리가 있어. 그녀는 그걸 무슨 큰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가 아주 심각한 천식 발작에서 막 벗어난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넘어갔다. 나는 그녀를 베르사유 궁전, 바가텔성, 그리고 릭성부르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 천천히 산책을 했다. 우리는 찻집 앙젤리나에서 핫초코와 함께 몽블랑을 먹었다. 내가 신경을 써줘서 고마웠는지 그녀는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너는 노인 돌보미를 하면 아주 잘하겠어. 너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아닌데? 12월 31일. 아무리 전화를 돌려봐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식당이나 빈자리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집이나 우리 집에서 삶은 달걀을 안주 삼아 샴페인이나 마시며 송년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건 어때? 진심이야? 뭐야, 싫은 거야? 아니, 공연이 폐만 끼칠까봐 그러는 거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해보더니 말했다. 아무 문제 없어. 네가 지부 사람들을 불편해하지만 않는다면. 지부? 앙토니 공산당 지부. 그 낯선 용어를 접하고 나니 더 가보고 싶었다. 날이 저물 무렵 페트로니우는 나를 수도권 고속전철비에 태웠다. 앙토니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깨끗하지만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외 지역을 가로질렀다. 부모님은 팡토가의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손수 지은 작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50대로 장신에다 호남형인 피에르 팡토가 지부에서 나온 손님 도미니코와 마리로스라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마리로스는 스탈린을 숭배하는 늙은 염소로 아주 뻣뻣했고 무서웠다. 섬세하고 예쁘게 생긴 부인 프랑수아스 팡토가 놀라울 정도로 수줍어하며 손님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소심한 태도에 놀라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무슨 말을 하든 목표는 오로지 마리로스의 지지를 얻는 데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진실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미니크가 감히 요즘 북한 사정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 말하자 그녀가 즉각 잘라 말했다. 그래도 남한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피에르가 최근에 베를린을 여행한 얘기를 하며 물가 폭등을 걱정했다. 마리로스는 그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동독인들은 모두 잃어버린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쿠바가 남아있잖아요. 피에르가 말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페트로니우는 그 분위기가 익숙한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말린 소시지만 계속 집어먹었다. 그의 아버지가 노래를 틀었다. 샹송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는 게 없었던 내가 천진난만하게도 지금 흘러나오는 게 누구 노래냐고 물었다. 장페라도 모르다니. 마리로스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에르가 맛 좋은 그라브 병을 땄다. 마침내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등장. 포도주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오늘 우리 뭐 먹어요? 페트로니우가 물었다. 소고기 담근 스튜를 준비했단다.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 피에르의 소고기 담근 스튜 정말 끝내주지. 도미니크가 황홀해했다. 벨기에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프랑스 요리의 고전을 나는 큰 호기심을 느끼며 맛보았다. 소고기 담근 스튜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피에르가 물었다. 당신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마리로스가 나에게 물었다. 전 벨기에 사람이에요. 일체의 다른 정보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내가 신중하게 말을 켰다. 곧이어 그들은 프랑스 국내 정치를 놓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2002년은 재앙에 가까운 해였고 2003년도 좋은 조짐이 전혀 안 보였다. 그들을 폭발 직전의 상태로 내모는 이런저런 사회 변화들에 대해 평을 내놓았다. 피에르는 매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게 다 미테랑 때문이야. 그러면 좌중이 일체의 목청을 높여 동의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 프랑스와스가 직접 만든 화려한 초콜릿 샤를로트를 내었다. 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을 먹었다. 벨기에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한 모양이네. 좌중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12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우리는 바롱피엔테로 축배를 들었다. 우리 집에서 귀족적인 건 이것뿐이요. 피에르가 말했다. 바롱피엔테는 자신을 잘 지켜냈다. 샴페인은 수없이 많은 다른 효용 외에도 내 원기를 북돋아주는 재능이 있다. 내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할지 모를 때조차 그 음료는 그것을 안다. 새벽 2시경 나는 다락방의 낡은 소파에 쓰러져 곧바로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나는 페트로니우와 함께 파리행 고속 전철에 올랐다. 괜찮아? 충격이 너무 크진 않았어?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 왜? 지부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현실은 내 정신 나간 예상을 능가하더군.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아빠가 창피해. 그런 소리 마.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분이야. 그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게 뭐가 중요해. 그 거창한 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늘 위험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런데 왜 위험하지 않게 돼버렸지? 아빠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뇌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거봐, 그건 그냥 순수한 충절이야. 그에게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거야.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예를 들어 사유재산을 사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는 문을 한 번도 잠근 적이 없었어. 그래서 도둑들에게 집을 털린 적이 셀 수 없이도 많아.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 이해해. 네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생각하셔? 그야 모르지.
엄마는 지적인 만큼 소심하셔. 공산당원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표서에서는 사회당을 찍는 것 같아. 아버지를 무서워하셔? 아버지가 난폭해 보이진 않던데.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만 아빠와는 종이 달라. 엄마는 오페라를 빼놓고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 내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거야. 그럼 너의 그 무시무시한 문학적 교양은 어디서 온 거야? 내 개인적인 창조물이지. 아빠는 공산당 기관지, 루마니테, 아니면 그의 열정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들밖에 안 읽어. 엄마는 내가 달달하다고 칭하는 책들만 골라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척 외로웠겠구나. 너는 상상도 못해. 나는 고속전철 비창문을 통해 자그마한 빌라들이 오밀조밀 서 있는 그 교회 풍경을 훑어보았다. 세상에는 대부분 오래된 그 집들, 평화로운 그 거리들, 잘 가꿔진 그 정원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못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그 풍경은 그토록 심원한 자살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문득 나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 한 빌라의 창문을 통해 페트로니우의 소녀 시절을 얼핏 본 것 같았다. 극 좌파의 이상에는 찬동하지만 뻔뻔할 정도로 추하기만 한 골동품, 충격적일 정도로 멍청한 독서,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의 미학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조리하게도 귀족적인 취향을 가진 소녀의 진정한 고통을. 나는 다시 페트로니우를 바라보았다. 붉은 고추를 닮은 눈을 가진 불량 소년의 외모, 탈옥한 죄수 같은 근육질의 탄탄하고 작은 목, 그리고 크리스토퍼 말로와 닮아 보이는 얼굴의 신기한 부드러움. 그녀는 양갓집 아가씨보다 100배 1000배 나았다. 그녀도 말로처럼 나를 부양하는 것은 나를 파괴한다를 좌우명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양식이 되어준 위대한 문학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만큼 그들 사이에 더욱더 깊은 골을 파놓음으로써 그녀를 외톨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섬세한 영혼을 가진 프랑스와주는 딸의 소설에 탐복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했지만 피에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딸의 글이 어떤 점에서 리마니테에 실린 글보다 월등한지 보지 못했다. 나는 페트로니우에 대해 경탄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고마워, 나의 색.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털어놓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내가 날개 달린 족속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그녀의 본능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해준다. 11살 이후로 날개 달린 족속은 귀한 불가능한 지점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새들을 너무 자주 관찰하다 보니 그들의 세계에서 내게로 뭔가가 전염된 것 같다. 정확하게 뭐가? 내가 언어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11살이면 늦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억이 닿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는 그 이전에도 새 알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내 고착의 일관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마도 그 11년은 포란 기간과 일치할 것이다. 나는 11살이 되어서야 알에서 깨어나와 새가 되었다. 어떤 새?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극 제비갈매기, 가마우지, 제비, 그리고 쇠물닭, 또한 말똥가리의 묘한 잡종쯤 되지 않을까? 내 책들은 내가 낳은 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종족이 자행하는 놀랍도록 야만적인 행동 중에 이것을 지적해두자. 새들은 알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그것은 나한테서도 확인이 된다. 그들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선호한다. 나 역시 그렇다. 더 이상 내 알들을 돌볼 필요가 없어지면 나도 남이 쓴 책을 읽는 게 더 좋다.